돛집 태양광. 오늘은 올해 1월 1일부로 특례시로 승격한 곳이 있죠. 화성 특례시. 여기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만들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봅니다. 화성 시민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의 강석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 오늘 처음 만나니까 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화성시에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꾸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석찬인데요. 저희는 23년 7월 달에 이제 창립을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네. 그런 정도 이제 신생 협동조합입니다. 또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 협동조합들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주권을 갖다 제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혜택이 누구에게나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에너지 기본권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네. 2023년에 창립을 했으면 지금 정말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네. 곳인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화성시민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홈페이지가 나갈 텐데요. 굉장히 오래된 곳 같습니다. 저렇게 보니까 잘 짜여지고 안정감이 보이는데요. 그 화성시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화성하면 여전히 아주 시골이라고 생각했고 예전에 좀 무서운 사건도 있었고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분이 화성이 수원보다 인구도 더 많아지고 더 재정 규모도 커졌다 이런 네. 얘기를 하세요. 보니까 특례시가 됐더라고요, 이제. 예. 올 1월 1월에 됐죠. 네. 그 화성에서 좀 오래 사셨나요, 이사장님? 제가 화성에 내려온 지는 한 40년 됐습니다. 와, 저는 40년이요. 서울 사람인데 아, 네. 네, 화성에 내려온 지 한 40년 됐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정말 화성에 지나간 모든 역사를 최근 40년 역사를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네, 뭐 어떠신가요? 특례시가 됐다 하니까. 제일 처음으로 제가 화성하면 느껴지는 거는 네. 굉장히 좀 평화로운 곳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라든지 뭐 네. 태풍이라든지 또는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런 어떤 그 자연재해들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화성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큰 재해를 갖다가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어요. 풍수지리적으로 자리가 좋은 동네. 굉장히 좋은 그런 걸 갖고 있고요. 네.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저희 집 주변, 그러니까 저희가 조그맣게 이제 제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 주변에 저희 말고는 다른 아무도 어떤 없었어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저희만 이제 있었던 동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주변에 모든 공장들이 빽빽히 가득 차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하는 말로는 전에는 동네 가운데 공장이 있었다. 예. 한때면 지금은 공장 가운데 동네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제조장과 인구가 이렇게 밀집이 된 그런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화성이 어떻게 보면은 평안한 시골 동네에다가 급격히 이제 최근에 그렇죠. 막 이렇게 발전을 한 건데요. 그런 화성에서 살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요. 화성이 어떻든 간에 양적으로 팽창을 갖다 많이 했죠. 네. 한 20여 년간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뭐 우리나라에서 첫 손가락 꼽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성의 이제 동부 쪽이죠. 네. 동쪽인데 그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 오셔가지고 큰 신도시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그 가장 젊은 도시 1위로 저희 화성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 30대 초반 평균 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젊은 도시죠. 그런데 그런 젊은 도시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역동적인 도시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몇 안 되는 바다와 이렇게 면에 있는 지자체가 되죠. 네. 바다도 있고 또 들판도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농지 면적도 경기도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네. 그런 농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에 여러 그 제조장들이 또 인구가 밀집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화성을 갖다 이렇게 제일 먼저 꼽게 되는데요. 지역에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아마 우리나라의 그 환경 문제나 환경 문제, 바다에서의 문제 또는 뭐 들판에서의 문제, 농업 문제 또 도시가 많이 그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총망라한 환경 문제 백화점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성 안에 바다도 있고 농촌, 들판도 있고 그렇죠. 산도 있고 그리고 도시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구도심도 있을 테고 시골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곳의 환경 문제가 화성 안에 다 있다고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거 정말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정한철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서 뵈니 또 반갑네요. 이사장님하고 아는 분이신가 봐요. 농지 면적이 화성이 경기도 1위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구나. 근데 이사장님도 농대 나오셔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농민운동을 시작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화성에 그러면 농사지으러 처음 들어가셨던 건가요? 예. 농대를 졸업하고 네. 이제 선배들한테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를 졸업하면은 상과와 관련돼 있는 그런 업종으로 가고 법대를 졸업하면 그거와 관련 있는 업종으로 가는데 농대를 졸업해가지고는 농사를 지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좀 저희 학교 다닐 때 선배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기초적인 산업이고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산업인데 그렇죠. 거기에 가서 내 나름대로 또 종사를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러 들어왔죠.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욕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깊이 압니다. 제가 텃밭 농사 몇 번 따라가 보고 이건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5평, 10평 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1000평, 2000평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고민하다가 집사람이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다. 꾼이라는 거는 기술자거든요. 꾼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농산물 가공 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쌀 가공을 갖다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직업이 이제 쌀 가공 생산자가 이제 돼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걸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한살림이라는 생활협동조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이 초기에 가공 생산자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한살림의 여러 가지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살림의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살림이 아니라 살려내는 살림의 그런 살림의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살림의 철학을 갖다가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공을 하더라도 나는 친환경 가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을 갖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가공이라는 게 농업이라는 것이 똑같이 우리 농민만의 농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 농업이 돼야지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농업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도 이게 그냥 1차 농산물하고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가공 생산자가 돼서는 안 되고 가공도 1차 농업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가공 생산자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우리 농업의 또 다른 이름인 농산물 가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친환경 가공이라는 거를 하다가 유럽 쪽에 그 친환경 농가를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견학을 가셨던 건가요? 예.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나요? 아니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의 그 친환경 농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독일의 윤대마을이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갖다가 그 동네 한 200가구 되는 그 주민들이 그것을 갖다 경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전기를 팔아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때 거기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자립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 자립이라는 것 중에서도 이 에너지 자립이 우선 모든 자립의 출발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활동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가슴에 이제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한살림에서 마침 한살림은 이제 물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협동조합이지만 물품 말고 또 다른 그런 어떤 대화의 창구로서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해보자라는 그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창립 멤버로 같이 참여를 했고, 제가 2대 이제 이사장으로 해가지고 그 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6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기보다는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햇빛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금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생산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마침 이제 6년 그 기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지역에도 이런 햇빛 발전 협동조합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있어야겠다.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분들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제 23년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동기였습니다. 와,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제 얘기만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지난 40년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데 한 84년도에 그러면 졸업하고 농민운동하려고 화성에 가셨던 건가요? 85년, 1900. 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도 농사를 지어보자. 농사를 지면서 우리 농업에서의 어떤 좀 역할을 좀 해보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내려간 거죠. 그러다가 나는 농사꾼은 못 되겠구나. 그렇죠. 소질도 없다. 노동을 통한 농사는 어려서부터 정말 뼈골에 그 노동이 새겨져야지 그게 쉽게 되는데 뭐 20 초반까지 거진 노동이라는 걸 해보지 않던 사람이 내려가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쌀 가공업을 하시다가 한살림 조합을 알게 되고 친환경으로 또 방향을 잡으셨다가 이 농업이 국민의 농업이 돼야 된다 생각하셨다가 그 독일 마을에 견학 간 것도 한살림에서 같이 갔던 건가요? 그렇죠. 친환경 농가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로 자립,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마을의 자립의 기초가 되는 걸 보고 다시 귀국하셔서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거기서 6년 동안 이사장 재직하시다가 지역에서도 이런 햇빛발전이 다 있어야겠다. 그래서 화성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야,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이사장님을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2023년에 화성 조합을 처음 만들 때 몇 분이나 모이셨나요? 어떤 분들과 하셨는지요? 처음에는 이제 9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분으로서 이제 출발을 소위 발기인으로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그 9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널리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5년 지금 한 3월 달 그때쯤 됐을 때까지 저희가 한 230분 정도의 조합원이 이제 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자금도 한 2억 3천 정도 이렇게 모였고 발전소도 작년까지는 이제 제대로 발전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가지고 이제 1, 2, 3호기 올 4월까지 하면 3호기까지 되니까 세 개의 발전소를 상업 발전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와서 1, 2, 3호기가 딱 지금 예, 시작이 그렇습니다. 된 건가요? 1월 달에 1호기, 2월 달에 2호기, 3월에 4월 달에 3호기. 4월에 3호기요. 예. 그러다 이사장님이 12월에 막 한 7호기까지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올해 화성? 목표는 그렇게 잡고 아,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1호기는 용인의 경기도 국악당이었고 2호기, 3호기는 화성 시내에 있는 경기도 부지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4호기는 화성 시내에 있는 공공부지를 지금 발굴하고 있다. 근데 이런 화성시가 땅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도 보면 경기도에서. 근데 이 태양광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부지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화성에서 하면. 그렇죠. 대부분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제일 머리가 이제 아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지 확보.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네, 하시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신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내 부분이 아직은 확립이 안 됐죠. 그리고 신용도도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쪽에 우리 자부담으로 전부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좀 부채를 갖다가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신용도도 없고 뭐 실적이 없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마침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부지를 갖다가 임대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 이제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 2, 3호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1호기는 이제 용인에 있는 그 민속촌 앞에 있는 경기국악당 네. 거긴 주차장 부지가 된 거고 다행스럽게 이제 2호기, 3호기는 화성시 안에 있는 그 경기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기를 갖다가 얻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이 3호기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4호기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화성시 안에 있는 부지를 발굴해야 되는 우리 부지를 갖다 발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4호기는 그 APC 센터라고 해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그쪽에 지금 그 교섭을 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 부지라든지 또는 뭐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을 갖다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한 4호기, 5호기까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한 500km 정도를 더 해서 올해 안으로 1메가를 하는 것이 일단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은 생긴 지 1년 반이어도 이사장님께서 한살림 햇빛발전 협동조합 6년 하셨던 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때 진행이 빨리빨리 되나 봅니다. 이게. 그렇게 봐주시면 그 배당 소득을 6% 이상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배당이 벌써 나올 수 있나요? 이건 어떻게 하신 건가요? 배당 소득은 일단 우리가 상업 발전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이제 24년도에 상업 발전을 못했는데 예. 대신에 이제 부지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때 해가지고 거기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kg짜리 가정용 그 햇빛 발전을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알선하면 거기에 또 수수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들을 가지고 일단 재원이 마련이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2억 3천이라는 출자금을 마련을 한 게 네. 다행스럽게도 작년 한 하반기 이후서부터 그 출자금들이 이제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배당을 할 때 이제 24년도분 배당을 할 때 이제 365분의 N 네. 이렇게 가지고 하면 날짜로 그렇게 많은 날짜가 아닙니다. 아니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올해부터는 1월부터 1, 2, 3호기가 이제 차례대로 되니까 그런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6%. 예. 그렇게 하면서 한 해 한 해 쌓이면서 이제 조합원들 신뢰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가속이 붙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화성 시내 땅을 태양광으로 활용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은 역시 뭐 유격거리나 이런 이격거리나 이런 거였을까요? 대부분 다 지금 협동조합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지만 네. 제가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은 이 공공부지 임대라는 것이 이게 단기간 임대가 아니잖아요. 햇빛 발전은 10년 내지 20년, 늦어도 30년. 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장들이나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다음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2, 3년 후면 내가 관둘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예. 10년, 20년 후에까지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들이나 그 담당 공무원들의 그 인식, 예.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중요성 얘기하는데 다만 안타까운 게 이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뭔가 하나를 결실을 좀 할까 하는 그런 상황에 또 자리가 옮겨지는. 자리가 옮겨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법적인 뒷받침,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나 뭐 이런 성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격거리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것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농업 지역에는 농사와 관련된 시설 이외에는 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농사와 관련된 지역이 지금 그 우리 ABC 센터 같은 경우는 지붕은 이제 우리가 임대를 했지만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을 갖다 우리가 햇빛 발전을 건설하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업 관련 시설이 아니어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주차장은 그 아스팔트로 벌써 다 깔려 깔려 있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농지로서의 효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하. 그것은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변환이 벌써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는 좀 뭐랄까 여유를 좀 두는 것이 좋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분들도 또 이렇게 그 조항을 갖다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니까. 적용을 하는데 좀 이렇게 고지식하게 한다 그럴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원부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에는 그 전체 면적의 20%까지만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20%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20%라 그러면은 그 지붕 면적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면적이 안 됩니다. 네. 주차장에서 20%뿐이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해봤더니 경기도에서 또 파악하는 거는 지붕까지 면적이 아니라 기둥 면적, 즉 바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러면 20%면 정말 엄청난 넓어지죠. 그렇죠. 차이가 예. 많이 나게 되죠. 바로 그렇게 이제 그 조항 가지고도 네. 이렇게 해석하냐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달라진다. 허가 면적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도 아리백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재생에너지 부분에서의 그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 14% 정도 네. 재생에너지 이렇게 경기도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시민 햇빛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 이제 자본이 투자된 기업들이 한다. 하는 그런 재생에너지가 되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리백을 하는 데 있어서 퍼센티지는 높아질지 모르지만은 네. 우리들이 얘기하는 주민 참여형의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협동조합 운동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하고 계속 지금 의논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뭐 규제나 그 공무원분들의 적극성이나 이런 건 사실 중앙 정부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훨씬 더 그렇죠. 수월하게 일하실 텐데 공무원분들이. 예. 그래요. 이사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 미안했습니다. 뭐 칭찬하시면 대부분 조합원들 대부분들이 다 칭찬하고 싶은 뭐 제가 뭐 그 협동조합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230분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모여주신 거기 때문에 뭐 선뜻 거금을 갖다가 뭘 믿고 2억 이렇게, 넘게 막 이렇게 출자금이. 출자를 해주셨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6% 배당을 하니까 네. 지금까지 시민단체에 뭐 회비도 내고 못도 내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었고 다 없어지는 돈이었는데 이거 출자 배당금 해가지고 통장에 찍히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아주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고마운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합에 함께 하시는 분들 예, 예. 믿고 그래도 1분이 남아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혹시? 제일 저거 한 건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이제 그 500km를 올해 안으로 완성을 더 한다. 완성을 해야 되겠다. 네. 그걸 하려면은 5억 이상의 투자금이 마련이 돼야 있어야 되거든요. 된다. 지금 2억 3천이니까 또 한 2억 5천 정도 더 이상 마련을 해야죠. 그다음에
그 500명 이상, 지금 230명이니까 네. 500명 이상의 그 회원이 조합원이 또 만들어져야죠. 아.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를 555 운동을 하자. 500명 이상, 예. 5억 이상, 이상 500kW 이상. 예. 와. 그 555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네. 지금까지 대부분 시민 조직이라는 게 예. 그 재정적으로 어렵죠. 근데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이 햇빛 발전관이라든지 이런 재생운동, 에너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갖게 되니까 재정적으로 안정도 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정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도 도움이 도움을 될 수 주자.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강석찬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희숙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